네, 지난 10일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3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리얼미터가 조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사흘간 조사를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잘할 것이다. 긍정적으로 전망을 한 응답자가 74.8%로 집계가 됐네요.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인데 먼저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장성호 교수께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면 새로운 정권의 지지가 상당히 높은 것이 어느 정권이나 그리고 어느 나라에나 다 똑같은 일관된 건데 특히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탄생은 지난 몇 개월 동안 탄핵 국면에서 국민들이 이제는 새로운 정권을 이제 선거를 통해서 뽑아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적폐청산과 개혁이라는 그런 화두를 오랫동안 들고 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치가 정말 무엇인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젊은 층이 상당히 지금 높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정치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리고 젊은 층을 향한 미래의 먹거리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희망 어린 소망을 여론적 지표로 나타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께 좀 듣겠습니다. 4명 중 3명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4명 중 3명 중에 한 70몇 프로 중에 41%는 매우 잘한다. 본인이 가져온 어떤 득표수 정도 되고요. 그 중에 한 33%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리 장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권 초기에 굉장히 높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집권 첫날부터 대중과의 소통 방식이라든지 또 특히 인사에 있어서 소위 과거 정권에서 문고리 3인방 어떤 척권 비리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채정권을 이번 인사에서 뺐다든지 그리고 또 총리 후보를 제시한 분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지표상에도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이낙연 지사를 총리 후보로 인선한 데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반적으로 초반에 국민의 많은 기대, 또 그 기대는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이 선거 과정에서 사실은 보수 후보들이 오는 불안정함, 안보 불안이라든지 또 인사 불안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문제들이 제기가 많이 됐기 때문에 역으로 그 불안을 말하자면 상당히 많이 대통령이 됨과 동시에 불식시키고 있다. 그런 면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당 지지율을 좀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바른정당의 지지율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폭 상승을 했고요. 반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특히 정의당이 국민의당을 제치고 3위에 오른 게 눈길을 끄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그 심상정 후보가 지난 대선에 상당히 열심히 잘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좀 아쉽게도 이제 본인이 가져왔던 그런 지지율, 인기율에 비해서 득표율은 좀 낮았습니다만 그건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사실은 앞선 후보는 대선이 더 다가갈수록 더 득표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고 뒤처진 후보는 실제로 득표율이 낮아질 수 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진보 정당이 5%선을 넘으면서 새로운 대안 정당으로서의 가능성이 이번에 국민들 입장에서도 보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말하자면 국민의당보다 앞서는 배경이 될 거다 할 수 있고요. 국민의당은 역설적이게도 이번 그 대선 통해서 물론 수도권에서 2위를 하긴 했습니다만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호남에서의 거의 65% 대 거의 30% 이렇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비율이 그렇게 됐거든요. 5%는 다른 정당이 가져갔다고 쳤을 때 대체로 호남에서의 지지를 거의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현역 정치인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의 그 국민들 입장에서도 국민의당의 행보가 아주 순탄치 않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장 교수님 지금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의 지지율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요인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상대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야권의 진영이 넓어진 데다가 그리고 민주당 플러스 정의당의 지형도 상당히 좀 넓히자 이규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 일정 부분 정의당에 와서 일단은 여론적 지지를 보탠 것이 그 영향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야권 지형이 넓어질수록
보수당의 지지율은 상당히 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또 대선에서 보수 정당이 졌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실망감과 질책성 그런 여론적 주의를 나타낸다고도 할 수가 있고 특히 호남에서 민주당이 국민의당한테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참패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당의 호남에서 실망한 유권자들이 상당히 여론적 응답에 등을 돌린 그런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빠지고 네. 그리고 바른정당이 약간 오르면서 그리고 한국당의 지지율이 약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앞으로 보수 정당은 앞으로 이제 탄핵도 끝났고 정권도 교체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로 합쳐라 그런 어떤 심리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첫 여론조사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로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이낙연 후보자,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24일부터 25일까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인사청문회 실시할 거고 31일에는 인준안을 표결하기로 했는데 뭐 주말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와 관련해서 전망을 내놨습니다만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통과 잘 될 것이다,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좀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제 열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미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그동안에 사선 의원이고 또 도지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20몇 년 동안 정계에 몸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계에 몸담았기 때문에 통과가 쉽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정계에 몸담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일반인들이 보기에 불법이라든지 또 세금을 안 냈다든지 전혀 뭐랄까 이렇게 청문회상에서 크게 하자가 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국회의원이 하면 매일 사실 정부에서 제 통장을 거의 검색하고 또 국회의원이 될 때마다 자기 재산을 등록하고 그런 반복이 있어 왔기 때문에 또 실제로 총리 후보가 됐다라고 하는 그만큼의 자질과 품성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무난히 통과할 수 있지 않을까. 심지어 뭐 아들 어깨 탈골 문제도 이미 이런 것을 본인이 예상한 듯이 많은 준비를 해왔다는 것이죠. 탄원서기. 네네. 뭐 저 개인적으로도 어쨌든 정치를 한 경험으로서 우리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단도리를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그야말로 그냥 명망과 덕망 있는 분들이 왔을 때 의외로 말하자면 초반에 그런 그 벽을 넘지 못하는 의외의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그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어떤 이렇게 다 투명한 상태에서 일을 20년 이상 했다는 것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또 냉정하게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국회라고 하는 것은 사선 의원이 지니고 있는 프리미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무난하게 통과될 수도 있고 물론 예단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우리 정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기자 생활 오래 하셨고 그리고 뭐 사선 의원 했고 그리고 어린 시절은 아니고 젊은 시절부터 미래에 대한 꿈이 상당히 컸던 걸로 제가 정당에서 일정 부분 같이 일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성품을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고 차분하고 이제 치밀한 성격인데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용납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본인 관리도 잘 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정책 검증이라든가 이념 검증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정당 간의 치열하게 공격의 소재로 삼기 위해서 도덕성 검증에 지금 치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몫은 언론의 몫이라고 봅니다. 언론에서 이 후보자 검증에 대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이렇게 검증을 해서 그래도 뭐 나오지 않는다면 뭐 청문회는 쉽게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네, 두 분 모두 무난히 통과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지금 인선 내용이 속속 발표되고 있는데 안보와 경제 라인 인사는 좀 늦어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외교냐 안보냐 지금 최근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오늘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 문제를 관련해서 청와대 안보실장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군 전문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외교 전문가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학자로 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지금 함합형이 상당히
뭐 지금 설왕설래를 하는데 네. 아직까지 대통령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정을 못한 것 같고 특히 정책실장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열린우리당 정부 당시에 그때 당시에 당정의 어떤 정책 가지고 상당히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에 150석을 훨씬 넘는 의석을 가지고도 집권당으로서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한 당정 불일치가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은 당정청 1차화를 해서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해서 효율적인 그런 네. 어떤 국정 운영을 기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과연 정책실장이 누가 돼야만이 당정청 1차를 가져오고 그리고 안보실장은 누가 돼야만이 네. 외교 안보를 동시에 양수 겹장하는 그런 아주 유리한 그런 인사를 어떻게 하면 선택을 할 것인가. 예. 이 두 가지를 놓고 청와대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모습임에도 확실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조금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제 안보실장은 말하자면 외교부 또 국방부의 장관과 연관돼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실제로 정책실장은 경제부총리라든지 어떤 경제 관련된 뭐 산자부든 또 새로 부서가 될 수 있는 뭐 중소벤처부든 이런 어떤 강요들과 연동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 후보군의 그 상황, 스테이터스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과 맞물려서 이렇게 고민하면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들어보면 이제 나중에 또 인선이 되고 나면 어떤 인물이 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고민이 좀 깊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가 앞서 리포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만 현재까지의 인선은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 보이지 않는다. 분명한 것 같고요.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과 가까운 분들 그리고 변양균 전 정책실장과 가까운 분들의 합류가 눈에 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그 인수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천안 북일고등학교 야구반 팀이 바로 하나의 프로야구에 바로 들어감으로써 호흡을 맞추는 배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뭐 인하대학교 팀이 대한항공에 들어간다든지 과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비서실 기능 같은 경우는 임종석 그다음에 조현욱 그다음에 예를 들면 사회수석 또 뭐 저기 사회혁신수석이 다 서울시에서 같이 일을 해요. 호흡을 같이 했기 때문에 새롭게 뽑힌 사람끼리 서로 간에 뭐 서로를 스타일을 알고 하는 시간이 길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는 어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시대의 변화의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 재생의 문제라든지 사회혁신의 문제는 박원순 시장의 어떤 그 시정 모델을 상당히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런 효율성을 갖고 있다. 팀워크라고 하면 이미 서로 호흡해본 경험들이 있고 그분들이 서로시 사실은 문재인 캠프에서 같이 일을 해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초기에 그 서로 흐트러지고 갈등하는 조정하는 데 힘들어지는 부분은 없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예산처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 검증된 분들을 하다 보니까 이 변양균 그 실장 체제에서 여러 가지 쭉 추천해 왔던 그런 어떤 정통 말하자면 기재부라든지 예산 분석가들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시너지가 있는 그런 모집합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인선 내용까지 좀 평가를 해보고 이번에는 정치권 상황으로 좀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직 개편안 발표를 했고 내일은 또 새 원내대표를 뽑게 되는데 우원식 의원과 홍영표 의원 결과는 홍영표 의원. 사실은 뭐 지금 제가 결과를 말씀드릴 수도 없고 또 의원님들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런 얘기를 안 하십니다. 다만 이제 스타일은 그 홍영표 의원님은 사실은 개혁당 출신으로 사실 친노, 정통 친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홍영표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일관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거예요. 원식 의원님은 원래는 김건태 의원실에서 좀 라인을 소위 과거의 GT계라고 하는 우직한 뚝심에 또 연령보다는 말하자면 어떤 그 청년 정신을 내세우는 그런 분입니다. 협치를 바탕 삼아서 좀 폭넓은 정치를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돼도
사실은 마땅한 그런 자격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저도 뭐 이 두 분이 미디어랑 인터뷰한 거를 두루 봤는데요. 두 분 다 뭐 개파에 대한 질문은 은근슬쩍 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개파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개파에 대한 얘기는 두 분 다 안 하시는 것 같고. 근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뭐 이제 의원들끼리 뽑는 거니까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 여권 내부의 지형이라는 거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홍영표 의원은 정통 친노고 당정 일체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당에서 힘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예. 한 3% 정도 홍영표 의원이 앞서지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3%가 예. 그리고 의원식 노원구 3선인데 물론 예. 뭐 협치를 하고 물론 뭐 상대적인 경제지만 사실은 대외적으로 볼 때 지금 민주당이 필요한 것은 협치입니다. 예. 이 협치라는 것은 다른 당과의 협치를 얘기를 하는 건데 당내에서의 협치는 당내에서는 오히려 당내에서는 친밀감 있는 친노라든가 당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어떤 당정 일체가 훨씬 더 어떻게 구도적으로는 더 유리한 예. 원내대표 경선에서 유리한 구도라고 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야당 얘기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론입니다. 근데 내부적으로 이제 원내대표들의 그 워딩을 보면 사실상 결합은 좀 어려워지는 분위기 같고 정책적으로 연대하겠다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뭐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 연애를 하고 나서 결혼을 해야지 결혼부터 하는 건 무리다 이런 표현이 들리긴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지 정책 연대가 끝나게 되면 실제로 결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선 뭐 현재로 보면 로미오과 줄리엣처럼 서로 이제 원수 집안끼리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비슷한 처지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혼자 있으면 떠내려갈 것 같은 위기 의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 의식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서로 지역구 의원들이 겹치지 않기 때문에 화학적 결합으로 상당히 이상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 아시다시피 같은 합당하려면 같은 지역구 의원끼리 겹쳐지는 경우에 상당히 서로 예. 간에 볼썽싸놓은 장면들이 많은데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의 문제, 안보 간의 문제 이런 예. 것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충돌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요. 1차적으로 아까 앵커 말씀하신 대로 연회 기간을 통해서 예. 일정하게 60석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잘 이루어낸다면 그런 호흡을 통해서 자기 지지 기반 속에서 충분히 우리 당을 근데 바른정당이 새로운 신보수의 주류가 되기 위해서는 더 나은 보수의 미래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당과 손잡는 데 대해서 예. 내년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말하자면 지지자들로부터 예. 말하자면 호응을 얻는다면 그런 힘으로서 도움닫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국민의당도 마찬가지. 국민의당은 더 위기의식이 많거든요. 예. 호남에서 이번 득표율만 하더라도 어찌 보면 65대 30, 뭐 5%는 다른 정당이 가져갔다고 치면 예. 상당히 어려운 국회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정치하기 어려운 형국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국민의당 쪽은 내신 국회의원들은 아예 민주당하고 통합을 더 원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면에서 셈법이 복잡해지지만 예. 그 과정을 말하자면 낮은 단계의 어떤 말하자면 연대를 통해서 예.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글쎄 정계 개편 앞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거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에 대한 통합 얘기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통합이 가능하겠고 근데 이제 그 지형이라는 게 이제 한쪽은 집권 여당이 됐고 지금 국민의당이 이제 야당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측면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좀 그 두 당의 노선이 지금 많이 달라서 예를 들면 집권 여당과 연대를 하는 부분 또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날을 세우고 있는 게 지금 제1야당이라 가지고요. 질문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저는 세 가지를 다 동시에 제가 설명을 하고 싶은데 다각적으로 네. 가주십시오. 네, 통합론 쪽에서 보면 예. 지금 통합을 하겠다고 해서 통합을 안 하면 정책 연대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는 자석놀이를 한번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해보면 예. N극과 S극의 강한 극이 있는데 N극이 예를 들어서 한국당이라면 S극은 민주당이다. 그럼 이 양강의 어떤 자극이 있으면 그 가운데
이쪽에는 바른정당이 있고 이쪽에 국민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바른정당과 국민당이 합친다. 예. 연대한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탈되는 세력이 저는 60% 이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양쪽에서. 많이 빠져나갈 이탈해서 한국당으로 가고 민주당으로 가면 예. 그다음에 남는 것은 제로섬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남은 세력이 원내 교섭단체도 이루어질 수 없는 예. 그런 의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예. 자강론에 힘이 실린다면 자강론에 힘이 실린다면 이것은 어떤 케이스를 봐야 되냐면 2003년도에 새천년민주당에서 열린우리당이 다시 빠져나오고 창당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꼬마민주당 남았고 지금 꼬마민주당은 이낙연 의원이 그때 당시 꼬마민주당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그때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는 과반 의석을 획득해서 압승을 했지만 예. 그 다음부터 선거에서 지방선거는 완전히 100% 거의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를 지금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강론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일단 정권이 일단은 대선에서는 이겼지만 나중에 지방선거에서는 호남은 거의 민주당이 석권을 했다. 예. 이런 차원에서 두 가지로 저는 이제 해석을 해보는데 예. 이렇게 봤을 때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어떤 지역 기반을 탄탄하게 해서 내는 지방선거를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그리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승부를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과 한국당은 어떻게 보면 이번 전대를 통해서 합쳐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전망합니다. 예. 네, 논의 한번 해보자. 뭐 지금은 자강할 때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팽팽한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예. 그 이전에 당 내부적으로 어떻게 수습할지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당도 내일 원내대표 선출을 하거든요. 당 지지도가 저희 앞서 지켜봤던 것처럼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문제에 봉착한 상황인데 차게 이제 원내대표를 맡을 분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당 내부를 어떻게 수습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참 이제 말도 쉽지 않죠. 지금 이제 김동철 의원은 통합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고요. 예. 이승엽 의원과 김관영 의원 자체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누가 되든 간에 호남 민심을 다시 빼앗아 와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협치를 하면서 또 새롭게 전열을 흩뜨리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의 계곡을 지나갈 텐데 그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그 총리 후보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그 공백 자체를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활용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흔들림 없이 국민의당의 특히 호남 중심의 의원들이 그 지켜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한편으로는 안철수 후보는 또 사실은 당을 강화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다시 재도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오히려 그런 면에서 지금 대선 후보 따로 호남 의원 따로 이렇게 되는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다시 정말 자강론으로 가든 뭐 협치를 하든 간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통합되는 모습들 후보 중심으로 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국민의당이 당 내부를 수습하는데 어떤 그런 해결책 같은 것들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답니다. 현재는 야당 아닙니까? 야당은 선명성이 무기입니다. 선명성은 견제와 비판하는 거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야당의 임무인데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야당의 길을 갈 것이냐, 선명성을 무기로.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분당 이전으로 돌아서 민주당과 합당할 것이냐. 그래서 정권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정권을 더 크게 해서 국민적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성공한 정당을 만들 것이냐.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국민의당이 앞으로 또 어떻게 이 난관을 해법을 가지고 헤쳐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과 전국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